세계 민담 이야기 칠레 편. 칠레는 세계에서 남과 북의 길이가 가장 긴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다. 남아메리카의 태평양 연안 대륙을 따라 자리 잡고 있는 칠레는 북쪽의 안데스 산맥에서 아메리카 대륙의 끝인 마젤란 해협에 이르기까지 이상하게도 길쭉한 모양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칠레는 지리적, 기후적, 역사적 상황이 전래 동화를 많이 발생시킬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제목: 인어와 가난한 어부. 옛날에 날마다 생선을 잡아 왕에게 바쳐야만 하는 한 어부가 살았습니다. 만일 어부가 단 하루라도 일하지 않는 날이면 바로 그의 머리가 베어질 것이었습니다. 어부는 아내와 작은 강아지와 이제 태어난 지 2달 된 어린아이와 함께 살았습니다. 어부가 저녁 때 집으로 돌아오면 아내는 마중 나오는 법이 없었지만 개는 항상 문에서 반겨 짖었습니다. 어느 날 밤 어부가 아무리 애를 써도 고기가 잡히지 않았어요. 갑자기 인어가 나타나 어부에게 말했습니다. 어부 아저씨, 내 이야기를 들으세요. 아저씨가 집에 닿았을 때 아저씨를 맞기 위해 제일 먼저 문 밖으로 나오는 동물을 내게 주겠다고 약속한다면 나도 당신께 고기를 드리겠어요. 어부는 속으로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 아내는 나를 맞으러 나오는 법이 없고 내 아이 역시 마찬가지다. 문까지 나와 날 반기는 것은 개뿐이지. 그래서 어부는 인어와 그렇게 하기로 약속하고 그물을 던져 고기로 가득 찬 무거운 그물을 끌어올렸습니다. 그물 속에는 왕에게 바치고도 도시에 내다 팔 수 있을 만큼 많은 고기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자 아뿔싸 어린아이가 잽싸게 기어와서 자기 아버지 다리에 매달리는 게 아니겠어요? 어부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 아들을 인어에게 줘야만 하다니. 어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궁궐로 가서 고기를 바치고 나머지는 마을 사람들에게 팔았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자기의 가난한 오두막집에 필요한 것을 모두 사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인어와 한 약속에 대해서는 끝내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어부는 밤마다 고기잡이를 나갔어요. 그가 인어와 맺은 계약은 누구든 문가로 나온 사람이 16살이 되면 인어에게 넘겨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부는 점차 왕보다 더 부자가 되었으며 그동안 어린아이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아들은 자랄수록 아주 멋진 젊은이가 되었는데 그럴수록 아버지는 점점 슬픔에 빠지게 되었어요. 인어와 약속한 날이 다가오면서 어부는 아내의 정성스러운 보살핌에도 불구하고 음식을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말했어요. 여보, 무얼 좀 들어요. 내가 당신에게 무슨 잘못한 일이라도 있어요? 그러나 어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그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왜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으세요? 제가 여기 있는 것이 못마땅하세요? 그렇지 않아. 전혀 그렇지 않아. 너도 알겠지만 나는 한때 아주 가난한 어부였지. 어느 날 밤 나는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 그런데 그때 인어가 나타나서 나를 맞으려고 제일 먼저 문으로 나오는 동물과 고기를 맞바꾸자고 하였단다. 나는 그것이 틀림없이 우리 집 개일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러자고 대답했지. 옛날 일이야.
그런데 그날 내가 집에 돌아오니 너가 기어나와 내 다리에 매달리더구나. 이제 그 시한이 다 차버려 너를 인호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게 되었단다. 내가 이렇게 슬퍼하는 건 바로 그 때문이란다. 아, 그래서 그렇게 걱정하셨군요. 저를 데리고 가서 인호에게 넘기세요. 그런데 그 전에 우선 나가셔서 색깔이 있는 안장을 한 개 사다 주세요. 하고 아들이 말했습니다. 불쌍한 아버지는 휘청거리며 걸어나가 가게에서 색깔 있는 담요 몇 장을 사서 그것들로 안장을 만들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짐승을 잡으러 가는 거예요. 하고 아들이 말했습니다. 내일이면 아들을 인호에게 넘겨주어야 했어요. 아버지와 아들은 말들을 우리에 가두어 놓고 밤을 보냈습니다.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난 아들은 여러 마리 말 가운데서 가장 심술궂은 놈을 골라 안장을 얹었습니다. 어머니는 아침을 준비하면서 계속 울기만 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에게 하직 인사를 하고 아버지와 함께 밖으로 나갔어요. 그들은 말에 올라 바다를 향해 달렸습니다. 인어는 바닷가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소년의 모습이 눈에 뜨이자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정말 잘생겼구나. 그리고 안장도 정말 훌륭하구나. 그 소년과 말을 모두 내게 줘야 해. 아버지는 바다 한가운데로 밧줄을 집어 던졌습니다. 인어가 그것을 붙잡자 아버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인어는 말 잔등에 올려앉은 소년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얼마나 잘생긴 소년이고 얼마나 멋있는 안장이냐. 그러고 나서 인어는 말을 바다 가운데로 잡아 끌었습니다. 그런데 말이 뒷걸음질을 치는 바람에 말을 끌면 끌수록 인어가 오히려 바다에서 점점 더 끌려 나왔습니다. 인어가 바닷속에서 끌려다니다 지친 나머지 밧줄을 놓을 때까지 말은 계속 줄을 잡아당기며 버티었어요. 이 용감한 말은 이윽고 세상에서 가장 큰 산으로 도망갔습니다. 소년은 여전히 말의 목을 꼭 붙잡고 있었어요. 소년은 그 큰 산속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을 헤매다가 새떼와 짐승떼가 죽은 소 한 마리를 지키고 있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너희들은 그것을 왜 먹지 않고 있지? 소년이 말을 타고 가면서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하고 아프리카 사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크기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야. 누구는 더 먹고 누구는 덜 먹어야 하니까. 그럼 내가 그 음식을 나누어 줄게. 하고 소년이 나섰습니다. 그는 말에서 내려 판초를 젖히고서 가장 큰 짐승부터 차례로 죽은 쇠고기를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짐승들은 모두 이 새로운 분배 방식에 만족했습니다. 모두에게 몫을 나누어 준 다음 소년은 다시 말을 타고 길을 떠났어요. 그가 약 4분의 1 마일쯤 갔을 때 아프리카 사자가 그를 붙잡아 오도록 매를 보냈습니다. 소년은 순간적으로 배가 차지 않은 짐승들이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그러는 것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짐승들의 마을로 돌아와서 사자 앞으로 나갔습니다. 내가 당신을 다시 불렀지. 사자가 기분 좋은 듯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당신에게 마력을 주기로 결정했기 때문이지. 당신이 공경에 빠지게 되면 그냥 이 세상에서
가장 용맹한 짐승의 이름으로 라고 외기만 하면 돼. 소녀는 그 위대한 짐승에게 마음에서 우러나온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런 다음 그레이하운드에게로 몇 걸음 옮겨드니 그레이하운드는 당신이 어려움을 당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발이 날랜 그랜드하운드 이름으로 라고만 말하면 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매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곤란한 처지에 빠졌을 때는 이 세상에서 가장 날랜 날개를 가진 매의 이름으로 라고만 말해. 마지막으로 비둘기가 친구여, 만일 일이 어려워지거든 이 세상에서 가장 빠른 비둘기의 이름으로 라고 말하게 라고 일러주었습니다. 어부의 아들은 마력을 바꿔서 다시 여행을 계속했습니다. 길을 따라 조금 가다가 그는 말에서 내려 사자로 변하여 말 뒤를 따라갔습니다. 불쌍한 말은 그가 붙잡기까지 약 30야드쯤 도망쳤습니다. 이제 내게 말이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라고 그는 생각하면서 사자로 변한 채 길을 달려갔습니다. 그는 이틀 낮, 이틀 밤을 계속 멈추지 않고 길을 갔습니다. 그 다음으로 그는 또 다른 마력을 시험해 보기 위해 그레이 하운드로 변신해서 또 이틀 낮과 이틀 밤을 여행했어요. 다음에는 매가 되어 그가 날 수 있는 한 날았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눈에 띄는 집이라고는 없었어요. 그는 어느 나무 위에 앉아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빠른 비둘기의 이름으로. 소녀는 비둘기로 변해 날아다니다가 집을 한 채 발견했습니다. 그는 다시 소년의 모습으로 변해 일자리가 있는지 알아보려고 그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한 신사가 나타나 그를 자기 집 목동으로 고용했어요. 그런데 그 집 주인은 매우 부자였고 외동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일찍 처녀는 방랑하는 젊은이를 위해 아침을 지으려고 일어났습니다. 아침을 먹은 후 소녀는 주인과 함께 가축무리를 살피러 나가서 마지막 한 놈까지 일일이 세었어요. 양과 소를 저기 저 호숫가로는 데리고 가지 말도록 하게. 왜냐하면 그곳에는 사나운 멧돼지 한 마리가 살면서 우리 가축을 자꾸 잡아먹고 있어 하고 주인이 주의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집 안으로 들어가자 이 젊은 목동은 가축들을 바로 그 호숫가로 몰고 갔습니다. 그가 호숫가에 도착하자마자 멧돼지가 맹렬히 달려와서 양 한 마리를 어금니로 물어갔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용맹한 짐승의 이름으로 라고 젊은 목동이 즉각 주문을 외웠습니다. 그러자 그는 금방 사자로 변해 멧돼지와 육탄전을 벌였습니다. 그들은 하루 종일 싸웠지만 어느 쪽도 완전히 이길 수가 없었어요. 마침내 멧돼지가 으르렁거렸습니다. 내 호수의 진흙으로 너를 기어이 해치우고 말겠다. 처녀의 키스와 좋은 포도주를 섞어 새솥에 요리한 양의 머리로 나는 기어이 너를 단숨에 삼켜버리겠다. 사자가 대꾸하였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떨어졌습니다. 멧돼지는 호숫가 제 소굴로 총총히 사라졌고 소녀는 가축을 몰고 자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주인이 나와서 가축을 세어보니 없어진 것은 양 한 마리 뿐이었습니다.
그러니 소년이 그들 맘에 들지 않을 이유가 있었겠습니까? 주인은 자기 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얘야, 그 가축대 가운데 잃어버린 것이라곤 고작 양 한 마리밖에 없으니 저 목동은 그동안 우리가 고용했던 젊은이들 가운데서 가장 용감한 소년임에 틀림없다. 너도 저 목동을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해라. 이튿날 아침 처녀는 평소보다 아침 일찍 일어나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날 아침 식사는 실로 맛이 있었어요. 그 집에서 가장 좋은 오래 묵힌 포도주 3잔이 나왔습니다. 아침을 먹은 후 소녀는 가축을 몰고 그 호숫가로 나갔습니다. 어김없이 멧돼지가 양을 잡아먹으려고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었어요. 소녀는 다시 사자로 변했고 싸움이 계속되었습니다. 오랜 시간을 싸우다가 멧돼지가 말했어요. 내 호수의 진흙으로 너를 가루로 만들겠다. 그러자 사자가 대답했습니다. 처녀의 키스와 좋은 포도주를 섞어 새솥에 요리한 양의 머리로 너를 순식간에 없애버리겠다. 처녀는 숨어서 이 말을 낱낱이 듣고서 자기 아버지에게 이것을 알리러 갔습니다. 그래, 너는 어떠냐, 내 딸아? 하고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저는 태어났을 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하고 딸이 대답했습니다. 좋아. 이제 저 목동을 위해 새솥에 좋은 포도주를 섞어서 양머리 요리를 만들도록 해라. 금방 소년이 가축대를 몰고 돌아와서 밤을 보내도록 짐승들을 우리 안에 몰아넣었습니다. 주인이 밖으로 나와 가축을 세어보니 한 마리도 잃어버린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가장 늙은 양을 잡아 그 머리를 새 솥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들은 소년에게 저녁상을 차려주었는데 전에도 이 소년을 융숭하게 대접했는지 모르지만 이날 밤은 마치 왕처럼 그를 접대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양의 머리는 밤새 끓고 있었어요. 이튿날 아침 아주 일찍 딸과 목동이 일어났습니다. 소녀는 양의 머리를 마음껏 먹고서 호수를 향해 떠났습니다. 멧돼지가 다시 한번 모습을 드러냈고 그들은 또 맹렬하게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소년이 그 짐승을 몇 번 후려 갈겨 쓰러뜨렸습니다. 그는 멧돼지를 호숫가로 끌고 가서 배를 가르기 시작했어요. 그 뱃속에서 여우 한 마리가 뛰어나왔습니다. 소녀는 즉각 이 세상에서 발이 제일 날랜 그레이하운드로 변해 여우 뒤를 쫓았습니다. 그는 그 여우를 이웃에 사는 어느 거인의 집 문턱에서 가까스로 붙잡아 역시 배를 가르기 위해 호숫가로 끌고 왔습니다. 그 여우의 뱃속에는 비둘기 한 마리가 들어있다가 거인의 궁전을 향해서 똑바로 날아갔습니다. 그러자 소년이 주문을 외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날랜 날개를 가진 매의 이름으로. 그는 그 비둘기를 거인의 집 발코니 창턱에서 붙잡았습니다. 그는 새를 호숫가로 가져와서 배를 갈랐습니다. 비둘기 뱃속에는 달걀이 1개 들어있었는데 그는 그 달걀을 가지고 거인의 궁전으로 향했습니다. 그 궁전에는 거인이 큰 병에 걸려 침대 위에 누워 있었어요. 그 달걀을 내게 주게. 그럼 내 보물을 모두 자네에게 주겠네. 거인이 신음하듯 말했습니다. 우선 열쇠들을 주세요. 하나도 남기지 말고. 소년이 말했어요.
끙끙 앓으면서 거인이 열쇠를 넘겨주자 소녀는 달걀을 꽉 움켜쥐고 말했습니다. 입을 크게 벌리세요. 이 달걀을 입속에 넣어줄 테니까. 그는 젖먹던 힘까지 다 내어서 달걀을 던졌습니다. 그 달걀은 거인의 이마에 부딪혀 산산이 깨졌고 거인은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제 소녀는 궁궐의 문들을 모조리 열기 시작했어요. 한 방에서 그는 어린 공주가 갇혀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얼마나 예쁜 공주인지. 그가 옆방의 문을 열자 그곳에도 어린 공주가 한 명 있었는데 이 공주는 첫 번째 공주보다 더 아름다웠습니다. 세 번째 문을 열자 그곳에도 공주가 있었는데 이 공주의 아름다움은 누구와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소녀는 이 공주와 결혼했습니다. 세 번째 공주와 결혼한 후 그는 그의 주인도 만나고 목장일이 어찌 되었는지도 보기 위해 집으로 돌아갔어요. 여보게, 가지 말게. 내 딸과 결혼하게. 그 애는 내 외동딸이고 나는 부자일세. 부자가 소년에게 애원을 했습니다. 제가 따님과 결혼하지 않는 것은 따님을 싫어하기 때문이 아니라 저에게 이미 아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소년이 대답했어요. 그래서 목장 주인은 소년에게 품삯을 주었습니다. 소년은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인어가 자기와 결혼하려고 했던 이야기며 인어에게서 도망쳐 목동이 된 이야기 등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럼 다시는 바닷가에 가지 마세요. 인어가 이번에는 아무 문제 없이 당신을 낚아챌지 모르니까요. 하고 공주가 말했습니다. 새로운 생활이 흘러갔고 젊은이는 새잡이가 되었습니다. 그는 점점 바닷가의 위험을 잊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그가 바닷가를 거닐고 있었는데 인어가 그를 발견하고 잡아 끌었습니다. 그는 이제 집에 돌아올 수도 없었고 그 아내는 남편이 마침내 인어의 수궁으로 떨어진 것이라고 확신하게 되었어요. 그녀는 급히 보석상으로 달려가 황금 사과 3개를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이상한 과일이 모두 준비되자 그녀는 인어가 자주 나타나는 곳 부근의 숲속에 들어갔습니다. 사방을 찬찬히 살피면서 그 젊은 아내는 황금 사과 가운데 한 개를 꺼내 들고 손에서 손으로 던지며 놀기 시작했습니다. 인어는 황금 과일의 광채를 훔쳐보다가 말했어요. 공주님, 당신의 사과를 내게 파세요. 당신 남편을 어깨까지만 보여주세요. 그럼 이 사과는 당신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공주가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인어는 자기 남편을 꼭 붙잡은 채 수면 위로 어깨까지만 들어 올렸습니다. 공주는 그가 자기 남편이라는 것을 알고는 사과를 인어에게 던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작은 숲으로 가서 첫 번째 것보다 더욱 아름다운 사과를 다시 가져왔습니다. 인어는 이것을 보고 또 외쳤어요. 오, 공주님, 그 예쁜 사과를 나에게 파세요. 물론 당신 남편을 허리까지 보여주기만 하면 당신에게 이것을 드리죠. 인어는 자기 남편을 허리까지 들어 올렸고 공주는 인어에게 다시 사과를 던져주었습니다. 다시 한번 공주는 작은 숲으로 가서 가장 아름다운 세 번째 사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인어가 또다시 그것을 달라고 하자
공주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당신이 만일 당신 남편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나에게 보여준다면 이것을 주겠어. 인어가 그 말대로 따르자 젊은이는 비둘기로 변해 구름 속으로 멀리 날아가 버렸습니다. 공주는 인어에게 사과를 던지고 작은 보트에 올라타고는 물가로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결혼하였습니다. 공주가 남편에게 부탁하였어요. 여보, 이제 다시는 사냥을 나가지 마세요. 이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만일 인어가 다시 한번 당신을 붙잡는 날이면 절대로 당신이 도망치게 놓아두지 않을 거예요. 어느 인어와 불쌍한 어부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났답니다. 제목 일곱 색깔. 옛날에 가난한 부부가 어린 아들과 함께 시골에서 살고 있었어요. 아들은 나이 7살이 되면서부터 모험을 즐겼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졸라 작은 안장 한 개를 만들어 달래서 그걸 아버지의 새끼양 등에 얹고 마치 새끼양이 말이라도 되는 듯 기를 들였습니다. 아들은 16살 때까지 그런 장난을 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은 갓 낳은 새끼양을 발견하고 자기네 가축무리 속에서 함께 키웠습니다. 새끼양은 무럭무럭 자라 매우 큰 양이 되었습니다. 그 양에게 안장을 얹고 마음대로 부리기로 했습니다. 소녀는 말이 준비되자 부모에게 말을 타고 여행을 하기 위해 세상 밖으로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늙고 가난한 부모는 아들이 양을 타고 길을 떠나겠다고 나서자 깜짝 놀랐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너무 놀란 나머지 7가지도 더 되는 색깔을 띤 천으로 아들의 저고리와 바지를 만들었어요. 소녀는 가장 가까운 도시로 가서 왕궁에서 일자리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양을 탄 소년을 본 경비원은 이 소년이 한술 더 떠서 불손하게도 왕을 만나겠다고 고집을 부리자 몹시 놀랐습니다. 그러나 왕은 소년을 들여보내라고 말했어요. 폐하, 저는 일자리를 찾아 이곳까지 왔습니다. 폐하께선 제게 일자리를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소년이 대담하게 말했어요. 양을 탄 소년을 본 왕은 놀란 나머지 말을 더듬거리며 물었습니다. 내가 무슨 일자리를 너에게 줄 수 있겠느냐? 저는 시골 사람입니다. 따라서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소년이 대답했어요. 젊은이 하고 왕이 정신을 가다듬으며 말했어요. 내게 가축들이 찬 목장이 하나 있다. 그런데 내가 보낸 목동들은 나에게 소 한 마리도 가져오지 않았고 되돌아온 사람도 없단다. 좋습니다. 저는 폐하가 원하시면 어느 때고 가축을 몰아오겠습니다. 소년이 말했습니다. 소년의 안장에는 여러 가지 올가미가 준비되어 있었지만 그가 가진 무기라고는 조그마한 칼 한 자루 뿐이었어요. 너는 내 목장으로 가서 소를 잡아 끼니를 때워도 좋다. 왕이 소년에게 말했습니다. 소년이 준비를 갖추고 양을 타자 그 목장으로 향했어요. 왕의 목장으로 달려온 소년은 넓고 큰 목장과 많은 가축을 보고 놀랐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저 가축을 왕에게서는 한 마리도 끌고 가지 못했을까? 소년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밧줄을 꺼내 야영장소로 적당하다 싶은 곳 근처의 나무에다 소 한 마리를 묶어두었습니다. 얼마 후 소의 가죽을 벗기느라고 땀을 뻘뻘 흘리는 소년 앞에 어마어마한 말을 탄 거인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하는 거냐? 이 꼬망아! 거인이 천둥 같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단 한 칼에 내 머리를 날려버리기 전에 썩 꺼져라. 왕이 날 이곳으로 보내셨다. 그리고 소를 잡아 식량으로 사용해도 좋다는 허락도 내리셨지. 넌 웬 놈인데 항아리 깨지는 소리를 내느냐? 라고 소년도 지지 않고 대거리했습니다. 나는 왕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 빨리 꺼지지 않으면 내 머리를 날려버리겠어. 잠깐. 정정당당히 승부를 가리려면 나도 말을 타야지. 소년이 말했습니다. 소년은 양을 타고 거인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괴물 같은 거인이 어찌나 힘차게 긴 칼을 휘두르는지 소년은 양의 배 밑에 붙어서야 겨우겨우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소년은 거인의 발 밑에서 칼로 거인을 찔렀습니다. 거인은 쿵 소리를 내며 땅에 쓰러져 죽었습니다. 소년은 젖먹던 힘까지 모두 동원하여 거인의 시체를 자기 야영장에서 멀리 끌어다 치웠습니다. 그때 거인이 낀 다이아몬드 반지가 소년의 눈에 띄었습니다. 소년은 거인의 커다란 손가락에서 반지를 빼어 자기 혁대에 끼웠습니다. 그런 다음 새 가죽을 마저 벗기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소년은 토요일까지 목장에서 즐겁게 지냈습니다. 토요일은 소년이 왕궁으로 돌아오기로 약속한 날이었어요. 소년은 일찍부터 양에게 안장을 얹고 가축대를 골고루 돌아본 다음 왕에게 바칠 가장 크고 살이 찐 짐승 한 마리를 골랐습니다. 소년이 짐승을 몰면서 궁궐로 돌아오자 왕은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까지는 아주 유명한 목동조차 소 한 마리도 가져오지 못했기 때문이었어요. 왕은 소년을 따뜻하게 맞이하여 쉬도록 하고 왕궁에서 최고 대접을 해주었습니다. 왕에게 세 딸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던 소년이 폐하, 제가 세 분 따님과 함께 식사를 하도록 해 주십시오. 왕은 소년을 쳐다보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달리 무엇을 할 수 있겠어? 자네는 어쩌면 위대한 사람일지 모르니 내가 참는 수밖에. 왕은 소년에게 7색깔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새 소년은 재미삼아서 목동이 점심을 먹는 동안 잠시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하고 그곳으로 왔습니다. 7색깔은 그들이 도착하기 전에 다이아몬드 반지를 꺼내 수저를 드는 손에 끼웠습니다. 제일 큰 딸이 의기양양하게 들어오다 말고 탄성을 질렀습니다. 어머! 너무도 아름다운 다이아몬드로군요. 7색깔. 그럼 이걸 드리겠습니다, 아가씨. 잠시 후 왕은 7색깔을 다시 목장으로 보냈습니다. 그가 다른 소 한 마리를 밧줄로 잡아 바삐 가죽을 벗기고 있는데 두 번째 거인이 나타나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야? 이 건방진 놈아. 이리로 나와. 내 머리를 날려버리겠다. 너야말로 이전에 그 녀석 꼴이 되지 않으려면 조심하는 게 좋아.
일곱 색깔이 거인에게 경고했습니다. 빨리 달려나오지 못해? 거인은 얼굴이 뻘개져 말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라. 말을 타고 나가 박살내버리겠다. 일곱 색깔은 침착하게 대꾸했습니다. 거인은 일곱 색깔의 말을 노려보았습니다. 일곱 색깔은 양을 타고 그 거대한 사람에게 달려갔습니다. 거인은 일곱 색깔을 향해 크게 주먹을 휘두르자 그는 전번처럼 양의 배 밑에 숨은 채 다가가 거인을 칼로 찔렀습니다. 거인은 돌덩어리처럼 바닥에 죽어 넘어졌습니다. 일곱 색깔은 첫 번째 거인을 버렸던 장소에 두 번째 거인의 시체도 버렸습니다. 두 번째 거인은 첫 번째 거인보다 더 커다란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고 있었어요. 일곱 색깔은 이번에도 그 반지를 빼내어 혁대에 매달았습니다. 일곱 색깔은 그 일주일을 아무에게서도 방해받지 않고 즐겁게 보냈습니다. 토요일이 되자 궁궐로 달려갔습니다. 왕은 그날 아침 일어나자마자 목동이 오는지 못 오는지 살펴보기 위해 쌍안경을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공주들은 공주들대로 그가 또 다른 다이아몬드를 가져올지 어떨지 몰라서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목동이 목을 올가맨 소 한 마리를 데리고 달려오면서 일으키는 흙먼지가 눈에 띄었습니다. 의기양양하게 달려오는 목동을 보면서 왕은 몇 년 동안 고기 맛을 못 보고 지내던 궁궐에 시간 맞춰 고기를 대주는 이 목동에게 무엇라 취해야 할지 적당한 말이 떠오르지 않아 끙끙대었습니다. 이 젊은이는 하느님의 종임에 틀림없다. 왕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점심을 먹으러 가면서 일곱 색깔은 다시 한번 공주들과 함께 어울리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공주들은 그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일곱 색깔 옆으로 몰려들었어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일곱 색깔은 오른손에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고 있었습니다. 오, 정말 아름답게 빛나는 다이아몬드로군요. 일곱 색깔. 둘째 공주는 튀어나올 듯이 크게 눈을 뜨고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면서 말했습니다. 그럼 이걸 가지세요, 아가씨. 하면서 일곱 색깔은 반지를 자기 손가락에서 빼어 주었습니다. 그런 다음 일곱 색깔은 또다시 목장으로 떠났습니다. 일곱 색깔이 저녁 식사를 위해 소 한 마리를 잡아 바삐 가죽을 벗기고 있는데 또 다른 거인이 다가왔어요. 그 거인은 지난번에 거인들보다 더 사나워서 한마디 말도 없이 일곱 색깔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라. 우선 내가 말을 탈 때까지만. 거인은 사방을 살펴보았으나 말은커녕 말똥도 보이지 않고 고작 작은 양 한 마리가 있을 뿐이었어요. 그 때문에 거인은 이 싸움에 더욱 자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단 한 칼이면 목동과 양을 동시에 벨 수 있겠다고 생각한 것이었어요. 일곱 색깔은 양을 타고 지난번처럼 말의 배 밑에 숨어 바짝 접근한 뒤 거인을 칼로 찔러 쓰러뜨렸습니다. 일곱 색깔은 거인의 시체를 치우기 위해 애를 쓰다가 지난번에 다이아몬드보다 훨씬 좋은 다이아몬드가 거인의 손가락에 끼어 있는 것을 보았어요. 일곱 색깔은 이 바지를 혁대에 매달아 둔 채 토요일까지 즐겁게 보낸 후 가축대 가운데서 가장 살찐 놈을 한 마리 골라 궁궐로 향했습니다.
왕은 지난번과 똑같이 쌍안경으로 살피고 있었어요. 왕은 흙먼지가 이는 것을 보고는 기뻐서 외쳤습니다. 저기 7색깔이 오고 있다. 7색깔이 발걸음을 멈추자 왕은 그에게 점심을 먹도록 했습니다. 그러자 공주들은 7색깔이 초대하기도 전에 쫓아왔습니다. 7색깔은 공주들이 보는 앞에서 다이아몬드를 꺼내야 했습니다. 어머, 정말 너무도 아름다운 다이아몬드예요. 7색깔 하면서 셋째 공주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이걸 가지세요. 7색깔은 반지를 셋째 공주에게 주었습니다. 전처럼 7색깔은 다시 목장으로 가서 소의 가죽을 벗기기 시작했습니다. 고기를 구우려고 토막토막 자를 때까지도 거인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7색깔은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혹시 누가 나타나려나 하고 나흘을 기다렸습니다. 그래도 거인이 나타날 기미가 없자 7색깔은 거인들이 살 법한 곳을 찾아 길을 떠났습니다. 7색깔은 이윽고 한 궁궐에 도착했어요. 사람을 불러도 아무 대답이 없자 그는 조용한 궁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방문은 모두 굳게 닫혀 열릴 줄을 몰랐어요. 그러다가 7색깔은 창문 틈에서 흉측하게 생긴 개구리 한 마리를 찾아냈습니다. 너 여기서 뭘 하는 거냐? 개구리가 물었습니다. 거인들이 와서 너를 산채로 잡아먹기 전에 어서 이곳에서 나가. 무슨 거인들? 7색깔은 놀라지도 않고 물었어요.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이곳에다 나를 가두어 버린 놈들. 그놈들은 아마 내가 죽인 새 거인들일 거야. 7색깔이 말했습니다. 개구리가 바라다 보니 새파랗게 어린 젊은이였습니다. 개구리는 믿을 수가 없어서 다시 물었어요. 나를 놀리는 것은 아니겠지? 그렇지? 내가 왜 너를 놀려? 나는 거인 3명을 죽이고 거인이 더 있는지 알아보려고 이곳까지 온 거야. 만일 그 말이 사실이라면 나는 이제 이 궁궐에서 하루도 더 머무를 필요가 없어. 당신은 마법에서 나를 풀어줄 남자임에 틀림없어요. 복도에서 열쇠를 찾도록 해요. 당신이 나 있는 곳까지 오려면 7개의 문을 열어야 해요. 그들이 7개의 서로 다른 열쇠로 나를 이 안에 다 가두었기 때문이에요. 7색깔은 열쇠 꾸러미를 복도에서 찾아 방문을 모두 연 다음 칼을 들고 그 흉측하게 생긴 개구리에게 다가갔습니다. 7색깔이 그 마법을 풀 방법을 묻자 개구리가 대답했어요. 나는 이 궁전의 여왕이요.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풀어주는 사람은 이곳의 왕이 될 것이요. 내 다리를 붙잡고 당신이 할 수 있는 한 힘껏 마룻바닥에 나를 집어 던지세요. 그렇게 거대한 개구리를 처음 보는 7색깔은 겁이 났지만 용기를 내어 개구리를 마룻바닥에 집어 던졌습니다. 그 순간 개구리를 팽개친 자리에 새 공주보다 훨씬 아름다운 여왕이 나타났습니다. 여왕이 작은 종을 흔들자 즉각 궁전의 하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여왕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상자들을 열도록 그들에게 명령했어요. 하인들은 곧 새 왕이 갈아입을 수 있도록 가장 좋은 옷을 가져왔습니다. 여왕은 그에게 면도와 세수를 하도록 시켰어요.
일곱 색깔은 입고 있던 일곱 색깔의 옷을 모두 집어던졌습니다. 그러자 목동이라고는 도저히 생각이 안 될 정도로 훌륭한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그전에도 나쁜 몰골이라고는 할 수 없었지만서도 말이에요. 우리는 내일 결혼식을 올리게 돼요 라고 여왕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녀를 내 양의 등에 태워서 데리고 갈 수밖에 없겠군 하고 목동은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다른 방법이 생각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그날 하루를 즐겁게 보내고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옷을 갈아입고 여행 준비를 하는 동안에도 일곱 색깔은 양의 안장 채울 일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 마차가 도착하는 요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문으로 내다보니 주인인 왕보다 더 멋있는 옷을 입은 마부가 금과 은으로 장식한 수정 마차를 대령시키고 있었어요. 그날은 마침 왕이 일곱 색깔을 기다리는 토요일이었기 때문에 일곱 색깔은 마차에 올라타자마자 불꽃이 튀도록 말을 몰았습니다. 궁궐에서 마차가 보일 정도로 가까워졌습니다. 일곱 색깔을 기다리던 왕의 눈에 평소에 흔히 보던 먼지 대신 해가 지평선 위로 떠오르는 듯 찬란한 광채가 비춰왔습니다. 크게 놀란 왕은 그것이 무엇인지 판단할 수가 없어서 세 딸을 불러 무엇이 오고 있는지 물어보았어요. 여러 마리의 말이 끄는 마차인 것 같아요. 딸들이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나라의 왕과 왕비가 우리를 방문하는 모양이구나. 왕은 이렇게 말하면서 허둥거리며 그들을 맞을 준비를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처럼 아름다운 마차를 처음 구경하는 주민들은 모두 궁궐 대문 옆으로 몰려와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습니다. 마차의 문이 열리고 젊은 왕이 나왔습니다. 그는 마치 왕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듯이 사근사근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리둥절한 왕은 물론 공주들조차 이 사람이 누구인지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셋째 공주만이 이 젊은 왕을 찬찬히 살펴본 끝에 그를 알아보았습니다. 저 사람은 일곱 색깔인 것 같아요. 그녀가 왕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쉿! 무슨 당치도 않은 소리를. 왕은 그렇게 공주를 나무랐습니다. 넌 어떻게 그토록 엉터리 없는 상상을 할 수 있지? 그러자 젊은 왕이 입을 열었습니다. 폐하, 정말 제가 누구인지 모르시겠습니까? 모르겠어. 정말 나는 당신이 누구신지 모르겠습니다. 왕은 여전히 당황하여 말했습니다. 저는 일곱 색깔입니다. 폐하의 목동입니다. 이 말을 들은 왕은 까무러칠 듯이 놀랐습니다. 왕은 이상한 이름을 붙여주었던 것을 사과하기 위해 젊은 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일곱 색깔은 그동안 일어났던 일을 모두 들려주고 마침내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그 모든 것을 참고 견디었습니다. 이제 폐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아무나 그 목장에 사람을 보내셔도 됩니다. 이제는 거인 때문에 해를 입을 일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폐하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마법에서 풀려난 이 여왕과 결혼하려고 하는데 폐하께서는 저의 대부가 되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고 말고요. 왕이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일곱 색깔과 여왕은 이 왕궁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신부의 부탁으로 부자와 가난뱅이를 가리지 않고 성내의 모든 사람들이 초청되어 마음껏 먹고 놀았습니다. 결혼식이 끝나자 젊은 부부는 왕에게 하직 인사를 하고 자신들의 궁궐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도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편안하시고 행복하세요.